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은 무르시엘라고 로드스터입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작업체인 람보르기니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슈퍼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로드스터입니다. 특장점이라고 하면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은 송풍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배트맨처럼 약간 열리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차량의 이름 자체가 이제 스페인어로 박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저기가 열리면 이제 더 박쥐 같은 모습? 그래서 이게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차량이에요. 특히 이제 배트맨에서도 나왔었고 2006년식인데 이거는 저희가 모드게러지에서 엔진이랑 미션이랑 다 뜯어내가지고 오버홀도 하고 클러치도 교환하고 2기어도 수리를 했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2만 킬로 조금 더 탔지만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수제작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람보르기니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19세기에 실존했던 전설적인 투우의 이름, 그게 이제 이 무르시엘라고인데 아우디 산하에 들어간 후에 발매한 첫 번째 차량. 그래서 디아블로 후속작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가에로도랑은 아예 달라요. 같은 연식의 가에로도는 이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조로 해가지고 엔진도 아우디 V10이 올라갔던 녀석이고, 이 녀석은 이제 디아블로의 후속작답게 그 스틸 스페이스 프레임이라 그래서 스틸로 된 스페이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수제작 프레임. 그래서 이런 외판, FRP 이런 것도 다 수제작이고, 이 라이트도 이제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유리입니다, 유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헤드라이트 프로젝션 그 벌브를 고정하고 있는 요것도 다 알루미늄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든 수제작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 형식은 V12, 디아블로 때부터 이어져 왔던 뱅커각 60도의 아주 기계스러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쿤타치, 그 다음에 디아블로, 거기서 스트로크를 좀 더 늘려서 6.2 무르시엘라고가 탄생했고, 2006년 이제 요것도 2006년식이긴 한데 2006년 이제 가을에는 LP640이라 그래서 640마력짜리 6500cc 엔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녀석이 내재하고 있는 엔진은 6200cc, 6200cc에 V12 580마력의 66토크. 지금 들어도 엄청 괴물스러운 스펙이에요. 근데 12기통이라는 거가 이제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600마력이 조금 안 나오는데 제로백은 3초대. 근데 제로백이 빠른 이유도 1단계로 1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카들이 쓰는 꼼수인데 1단계를 엄청 길게 가져가면은 제로백을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차들은 보통 2단계가 이제 들어갔을 때 100km가 찍히는데, 슈퍼카들은 예전부터 약간 꼼수라고 하면 1단계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제로백을 빨리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로백 경쟁 시대에 1단으로 제로백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클러치 내구성이 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1단이 기어비가 너무 기니까 반클러치 구간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클러치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차량 중에 속하는 게 요 무르시엘라고. 그래서 이전 디아블로도 그렇고 무르시엘라고도 그렇고 후진으로 오르막 20m 정도 올라가면 클러치가 다 탑니다. 1,500에서 2,000만 원을 내고 또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후진할 때 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무르시엘라고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SV도 나오는데, SV 약자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슈퍼벨로체의 약자입니다.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페라리와는 다르게 12기통 리어 엔진에 사륜구동을 탑재한 최초의 슈퍼카. 페라리에서는 특정 모델의 한정판 차량들만 12기통 사륜구동이 되는 형식인데, 이 녀석은 원래부터 사륜구동. 그래서 조금 특이한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센터 디프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차 감응형 LSD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우디가 사용했던, 그래서 밀폐된 케이스 안에 점성이 높은 유체를 넣어 가지고 일정 회전차가 발생했을 때 점성이 짙은 유체가 클러치를
이제 작동시키면서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방식. 이 방식은 1984년도에 아우디에서 개발을 했던 거를 이 녀석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차 중량은 1650kg라고는 되는데 이 로드스터라서 조금 더 무거울 겁니다. 이게 실내에도 내장재를 뜯어봤는데 알게 모르게 보강이 많이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2001년 디아블로 후속작으로 LP580을 생산 시작해서 2010년 10월까지 4,000대. 그래서 요 무르시엘라고는 4,000대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녀석은 몇 대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분이 한 대를 완파시켰다고 하시는데 누군지는 비밀로 하고. 좀 특장점은 이제 건식 드라이 펌프를 채용해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19세기에 나온 슈퍼카인데 드라이 펌프. 완전 퓨어 레이스카를 지향하는 세팅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엔진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에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원래 트랙터를 개발하던 람보르기니가 페라리한테 가서 클러치의 마찰제에 대한 조언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가 페라리가 장기적인 내구성이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너는 트랙터나 타라 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페라리와 다르게 페라리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람보르기니 요 녀석의 역사인데, 클러치 내구성을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던 양반이 이 차량의 클러치 내구성은 이렇게 하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보고 하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제작 차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죠. 네, 이렇게 엔진룸 왔는데 엔진룸이 이제 이 로드스터만 이렇게 열려요. 개떡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비성도 별로 안 좋은데 엔진 쪽 파워 유닛 드랍할 때 아주 서커스를 해야 돼요. 두 명은 위에서 엔진을 잡고 한 명은 리프트 밑에 기어 들어가서 미션을 45도 각도로 기울이고,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엔진을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밑에서 매달려 갖고 계속 잡고 있고 엔진을 이렇게 뽑아야 돼요. 45도 각도로. 그래서 총 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 엔진룸에 있는 이 롤케이지는 다 이렇게 볼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롤케이지를 제거를 하고 엔진 파워 유닛을 드랍을 하면 되는데, 드랍을 했던 이유는 저 2기어 시스템에 에러가 작동해 가지고 2단 이상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1단 2단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오버를 한다고 이제 저희가 내려가지고 2기어 시스템을 오버를 했어요. 근데 이 기어 시스템은 엄밀히 따지면 수동입니다. 수동 트랜스미션인데 기어를 유압으로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 그래서 싱글 클러치도 ECU 제어로 클러치도 기계가 밟아주고 기어도 기계가 넣어주는 건데, 그 기어를 넣는 유압이 세면은 이 기어 시스템을 드랍해야 되는데 드랍하기 싫으면 실내 센터 콘솔 있는 데를 자르면 돼요. 그라인더를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자르더라고요. 그냥 자르는데 저희는 자르지 않고 내려서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2단 기어만 해도 대한민국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으로 100km를 가기 때문에 2단 기어면은 뭐 140, 150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를 해서 각 단이 다 정상 작동을 한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뱅커각 60도. 옛날 이제 트랙터 같은 거 보면 이게 캐빈룸이 작아요. 그러니까 엔진룸 베이는 작고 바깥으로 이제 포뮬러처럼 이게 오픈휠처럼 이렇게 나가 있는 형태. 작은 메인 프레임 안에 넣기 위해서 뱅커각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근데 페라리는 애초에 이제 90도 뱅커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엔진룸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무르시엘라고도 뒤에 빵은 커요. 뒤에 차체는 굉장히 크지만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뱅커각 60도짜리 12기통을 올렸고, 요거는 이제 쿤타치부터 해서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까지 오는 이 엔진 레이아웃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이 이제 센터가 아니에요. 삐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진룸의 센터는 여기인데 엔진이 이쪽으로 와 있죠? 엔진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쪽으로 와 있는 이유는 이따가 하체를 내려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엔진이 온 이유가 사륜구동 샤프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무게중심의 센터에 이 엔진룸의 중앙도 아니고 무게중심에 맞지도 않는, 그래서 되게 변태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 뭐 이때 당시 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람보르기니는. 이제 페라리는 엔진은 가운데 있어야 돼 하고 딱 가운데 놓는 특이점은 뭐 스로틀 바디가 4개라는 거.
페라리는 2개죠. 근데 얘는 4개. 4개인 이유도 서지 탱크의 형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서지 탱크가 이렇게 유려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그냥 딱 사각형, 각지게 딱 디자인하고 공기를 이제 각 실린더마다 고르게 분포하려면은 이제 이 엄청난 서지 탱크 설계가 필요해요. 근데 람보르기니의 접근 방식은 그냥 스로틀 바디를 4개 달면 되잖아. 되게 심플하게 해결한 케이스. 그래서 에어클리너나 이런 거 교환할 때도 조금 빡세요, 이 차가. 그리고 이 엔진 롤 케이지라고 하는 요 케이지가 없으면 엔진은 강성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이제 차대가 찢어져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수제작으로 만들어진 샤시를 사용해요. 공장에서 이제 컴퓨터나 로봇이 이렇게 용접을 하고 생산을 하고 프레싱을 해서 찍어내는 프레임이 아니라 스페이스 프레임이라 그래서 각 파이프로 그 사각형 파이프로 차대를 다 일일이 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작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모터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토카 클래스처럼 그냥 만든 거다. 차대를 만들고 그냥 거기에 껍데기를 이렇게 FRP를 덕지덕지 쳐 발라서 슈퍼카를 만든 겁니다. 네, 하체로 왔는데 하체 이제 와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밑에 언더 판넬을 뜯으려면 실리콘을 다 잘라내고 이 리벳을 드릴로 다 뚫어야 돼요. 근데 이게 튜닝한 거냐? 아니요, 순정입니다. 순정이 이렇게 제작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메인 프레임을 이렇게 사각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요. 사각 파이프로 이 프레임을 다 만들어 가지고 차를 만들었던 진짜 수제작. 이게 뭔가 공장에서 뭔가 양산돼서 생산된 거는 볼트뿐이 없다. 나머지는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고, 알루미늄 큰 덩어리를 깎아 가지고 이 스티어링 렉을 고정하는 방식. 그리고 스티어링을 이때만 해도 이제 MDPS 이런 거는 이제 개발되기 이전이니까 이 위로 유압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쭉 해서 저 엔진까지 갑니다. 엔진 최후방. 그러니까 엔진 이 전방이 아니라 엔진 이 최후방에 파워펌프가 구동되는 벨트가 있어요. 그 방식이 있고, 요 사각형 파이프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원형 파이프가 강성이 더 좋아요. 근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각 파이프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메인 프레임 만들고, 거기에 이제 FRP 범퍼에 알루미늄 외판 좀 쓰고, 여기도 이제 FRP로 이렇게 막 진짜 수제작차, 무슨 커스터마이징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암도 보면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했을 것 같지 않은 그 수제작 로우암에 이제 너클만 이제 주물을 했어요. 주물 캐스팅 공법으로 너클을 만들고, ABS 센서 이런 휠톱니도 그렇고 저는 다 깎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장에서 생산한 대량 양산한 제품이 아니고 다 수제작으로 만든 차. 그래서 인일 더블 위시본을 완벽히 구사하고 있는, 인일 더블 위시본에 앞에는 차고를 또 들 수 있는 리프트 킷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년 전의 차지만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니플이 있어서 요 밑으로 유압을 넣어서 쇼크를 들 수 있는 유압 장치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차고, 스티어링 렉도 이제 너클의 정 가운데를 무는 게 정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클 정 가운데를 스티어링 렉이 딱 물고 있어요. 그래서 토우 변압값도 적고, 밑에 위시본의 강성도 보면 구조적인 강성을 확보하려면 삼각형을 만들면 되거든요. 다리랑 똑같아요. 다리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튼튼해진다. 그래서 위에 이제 어퍼암도 보면 삼각형을 띄고 있고, 전체 형상이 삼각형에 삼각형을 추가해서 강성을 추가하는, 그 다음에 쇼업쇼버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각 프레임, 사각형 각형 파이프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구조물을 추가하기 위해 한 경우에만 요런 이제 브릿지 보강 같은 것도 다 사각 파이프로 했다. 이렇게 요런 판때기는 다 이제 FRP 아니면 강화 수지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앞쪽 디퍼런셜이 있고, 앞쪽 디퍼런셜은 이제 공냉식으로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메인 샤프트가 들어가서 사륜구동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이라 해서 회전차가 발생했을 때 앞쪽으로 구동력을 보내주는 형태인데, 앞쪽 드라이브 샤프트도 굉장히 굵게 잘 잡고 있어요. 이런 게 20년 전에 만든 차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상당히 준수한 퀄리티를 띠고 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뭐 엄청 작고 컴팩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미션이 있고, 미션 위에 2기어가 있는데 이거는 뒤로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제 얼라이먼트 다 조절되게 잘 돼 있고, 캠버 캐스터 다 되는데, 페라리는 요게 돌아가는 조절 방식이 아니고 여기다가 심을 와샤를 대 가지고 캠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애초에 돌려서 캠버랑 캐스터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냥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뭐 그냥 수제작 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다 사각 파이프에 그 FRP 붙이고, 거기에 이제 리벳 당기고, 그리고 거기 갭이 뜨니까 실리콘 바르고. 이게 양산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 위에 이제 단열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20년 전 유리 섬유로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뒤에 본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차 이제 사고 나면 무조건 전선입니다. 무조건 전선. 일로 큰 충격이 와서 여기가 휘면 메인 프레임입니다. 뭔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메인 프레임이 바로 다치는 거예요. 이런 차 진짜 길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그냥 휠 투 휠로 살짝 박았다. 근데 어떻게 전손이냐? 전손입니다. 메인 프레임이에요. 전손 납니다. 길에서 조심하셔라. 수리 되냐? 수리 이제 야매로 하면 되는데, 내가 용접하고 실리콘 발라도 모르지 않을까. 뒤로 왔는데 뒤에는 이제 미션이 있고, 미션의 위에 요게 이제 2기어예요. 2기어. 2기어라고 하는 기어 유닛 제어 시스템인데, 저기 보면 이제 샤프트도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프트 레바를 유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엔진이 보면 이쪽으로 가 있죠. 가 있는 이유가 보면 요 샤프트 미션에서 이제 뒤로 와야 되잖아요. 뒤로 와야 구동을 하니까 뒤에 디퍼런셜이 있고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고, 그래서 요 사륜 샤프트를 보내기 위해서 엔진을 오른쪽에 놨다. 되게 상상하기 힘든 방식인데 실현을 해냈다. 람보르기니는 엔진 마운트도 양쪽에 이제 정센터로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주물 퀄리티가 지금 봐도 뭐 상당히 잘 된 퀄리티의 모습이에요. 매니폴드 역시 이중 레이어 방식의 이제 수제작 매니폴드를 사용해서 촉매 장치 있고 리어 엔드 머플러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이 사륜을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MR 미드십을 만들려고 엔진도 엄청 안으로 넣고 엔진의 무게중심도 많이 내리려고 이제 드라이 썸프, 지금 오일팬의 볼륨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한 뼘 이 정도? 5c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드라이 썸프가 스캐빈저 펌프라고 해서 이제 석션 펌프가 2개, 그리고 엔진으로 공급하는 펌프가 2개에서 3개 정도. 그래서 드라이 썸프는 엔진 무게중심도 많이 내릴 수 있고 엔진 윤활성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장점이 블럭에는 유압을 강하게 쓰고 헤드 쪽은 유압을 약하게 쓰고, 그런 방식을 쓰면서 엔진의 전반적인 회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라이 썸프의 장점입니다. 그 뒤에 오면은 뒤에서도 이제 사각형 형태의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수제작으로 프레임을 만든 건데, 이 미션이랑 엔진을 내리려면 요 프레임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엔진이 요 프레임이랑 요 프레임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 메인 프레임을 해외 애들은 잘라요. 엔진을 내리기 편하려고 셋업으로 자르고 엔진을 내렸다 올린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좀 용접을 할 때 당겨지고 펴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자르고 싶었지만 참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드랍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클러치도 여기에 있는데, 이 클러치를 교환하려면 엔진이 내릴 정도는 아니고 엔진이 뒤로 가야 돼요. 미션은 살짝 앞으로 가고. 그래서 좀 되게 정비성이
클러치는 어렵다. 근데 그 메인터넌스 주기도 짧아서 문제다. 뒤에 오면 또 람보르기니 멋있는 주물 각인이 있고, 여기 오일 드레인 라인이 있고, 그 여기로 따라 올라가면 썸프 탱크가 있어요. 썸프 탱크가 따로 있고, 요 샤프트는 뒤로 와서 리어 디퍼런셜 케이스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제 구동력을 나눠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 간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라인더로 갈아낸 모습, 갈아내고 이런 게 이제 수제 작차. 여기는 없죠. 네. 그리고 프레임 여기 뒤에 와서도 원형 파이프가 아니라 다 사각 파이프. 사각 파이프로 다 만든 거예요. 메인 프레임. 그 뒤쪽 로우암도 되게 거대한데 이것도 수제작. 그냥 원형 파이프를 가지고 가공, 용접하고 자르고 붙여서 만든 거고, 뒤에 너클은 또 주물 알루미늄에 쇼업 쇼버는 2개. 좀 이런 게 이제 특이한 거죠. 잘 보시면 요 댐퍼랑 요 댐퍼가 똑같아요. 그래서 뒤쪽 댐퍼가 4x4처럼 이렇게 2개다. 그래서 총 이 차량에 들어가는 쇼업 쇼버는 6개다, 6개. 뒤에 4개, 앞에 2개. 배기도 뭐 이거, 와, 이거는, 야, 람보르기니. 뒤에 배기도 거의 예술작품 만들듯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용접이랑 이 무슨, 좀. 그리고 머플러 팁도 커스텀 메이드. 다 수제작 한 땀 한 땀 만든 거. 뒤에 타이어는 이제 335 3018. 20년 전에 이 타이어는 진짜 구하려면 직수해야 됐어요, 직수. 국내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도 FRP 다 스페이스 프레임. 그리고 여기도 사고가 나서 여기가 제일 잘 휘는데, 여기가 휘면 전선. 얘는 스치면 전선. 네, 이렇게 람보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여러 짤도 많고 유머러한 부분도 많고, 그 디테일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각 각지게 이렇게 디자인한 것부터 그 세세한 디테일, 요 뒤에 이제 흡입 덕트 날개 열리는 것부터 되게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녀석을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폐차라는 분들은 없으세요. 거의 소장 가치 때문에 계속 살려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모델인데,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슈퍼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르시엘라고 싫어해요. 왜냐면 정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무르시엘라고 같이 한편 살펴보셨는데, 뭐 이 차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량이라서 뭐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모드게러지 항상 좋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